예, 안녕하세요. IT 정보통신대학원 연합 행사에서 LLM과 LAM을 통합한 미래에 대한 주제로 세션을 맡게 된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저 되게 서강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다들 쟁쟁한 대학교에서 지금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분 앞에서 이런 세션을 진행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제가 이런 주제를 갖게 된 이유는 제가 2024년 5월 13일이죠. 얼마 전이네요, 벌써. 얼마 전에 챗GPT-4 옴니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거가 출연하게 될지 꿈에도 모르고 이렇게 주제를 준비했는데 이 주제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LLMS 모델을 단순히 모델로 바라볼 게 아니라 다양한 실생활의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액션 모델화해서 에이전트화를 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게 된 이유는 2024년 CES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라지 액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2024년 5월 13일 날 챗GPT-4 옴니가 출연하게 되는 바람에 딱 적시성 있게 이 세션을 준비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 겨울 챗GPT를 세상에 오픈 AI를 통해서 챗GPT를 세상에 내놨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부터 이제 강자였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 두 개가 있었죠. 제가 알기로. 바로 첫 번째가 이제 검색 시장에서 구글한테 밀리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오픈AI 챗GPT였고 오픈AI 챗GPT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챗GPT 이제 검색에 도입하면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빙신이 구글을 이겼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짤이 되어서 다양하게 양산되었던 게 바로 작년 초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022년 겨울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상당히 지금 오르게 되었죠. 차라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LLMs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 LLMs 공부를 계속 해서 연구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사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게 되고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진짜 빨리 변하고 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어떤 그 오픈 AI나 그리고 다양한 생성형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어, 요새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엔비디아의 주식을 밑에 사놓을 걸. 라는 우스갯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시대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픈 손가락은 바로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왜냐면 옴니아 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옴니아 폰이라고 2009년, 2008년도에 있던 망했죠. 윈도우 폰도 이제 그리고 노키아를 심지어 인수까지 해서 윈도우 폰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했는데 이것도 이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럼 MS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샘 알트만과 손을 잡고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GPT 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왜냐면 그런 방향성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은 지금 안드로이드 OS에 AI 모델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API를 지금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계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근데 안드로이드 OS가 어디에 탑재되어 있죠, 여러분? 바로 삼성 갤럭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탑재되어 있을까요? 바로 제미니 나노라는 모델이 이미 탑재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속성에서 애플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애플의 전략은 바로 이제 시리에 이제 생성형 AI를 붙이겠다. 그리고 AI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를 했죠. 다윈 AI라는 이렇게 인수를 했고 얼마 전에는 또 이제 4월 달에 뉴스에는 2024년 4월의 뉴스에는 애플의 재미를 탑재하겠다. 이러더니 갑자기 애플에서 오픈 ELM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5월 2일에 오픈 ELM이라고 Unefficient Language Model Family with Open Training and Inference Framework이라는 논문이 나왔고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또 신박하게도
애플 시리의 자체 LLM AJAX를 도입해서 아이폰에 탑재하겠다는 이 기사가 5월 6일 날 나오자마자 바로 5월 13일 날 챗GPT에서 오픈AI 챗GPT에서 갑자기 챗GPT4 옴니를 빵 하고 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이 모든 시대의 흐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피처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피처폰 시대가 2000년대에 계속 유지돼 있었죠. 이동통신사 전성시대였죠.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을 심의를 하고 그 작은 디바이스에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납품하려고 수많은 업체들이 이제 SKT에 줄을 내는 형태로 SKT의 전성시대라고 봐도 무방이 아니었고 폰에 대한 출시 권한과 앱에 대한 출시 권한이 다 이통사에 있던 권한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저도 SKT에 잠깐 있었는데요. 근데 2010년에 이제 2009년부터 안드로이드 아이폰이 출현하게 되면서 이통사의 권한이 사라지고 바로 이 플레이스토어로 권한이 이양되고 일반적으로 앱을 개발하는 사람 제작사들이라든지 이제 그 권한들이 구글로 넘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그러니까 구글로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있는 구글로 이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통사나 삼성의 제조사의 권한들이 많은 부분들이 구글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때 소외됐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챗GPT 들고 나오면서 지금 반도체 칩에 AI 반도체에 왜 열광을 할까? 그리고 샘 알트먼이 얼마 전에 이제 중동의 오일머니들을 끌어와서 이제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게 된 이면에도 분명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GPT 폰을 개발하고 GPT 폰의 생태계를 선점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선점해서 또 하나의 혁신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칩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게 되고 여기로 지금 모든 AI 반도체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이 생성형 AI는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혁신의 아이콘이 됐고 그 혁신의 아이콘은 디바이스 칩까지도 이제 번지게 되었고 디바이스 칩을 선점하게 되면 다양한 어떤 IoT라든지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리게 되고 그 엣지 디바이스에 딜리버리 된다는 건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로 동작할 수 있는 라지 액션 모델의 출현을 의미한다는 것들로 이어진다는 하나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초기 인트로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근데 LLM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파운데이션 모델보다는 인풋 세이프가드, 아웃풋 세이프가드 어떻게 보면 이 보안성, 시스템 레벨의 세이프티가 중요한 부분이고 이 세이프티가 갖춰져야 된다는 것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를 끝냈으니까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GPT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겠고 왜 GPT가 등장해서 이런 센세이션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챗GPT와 검색 아키텍처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검색 아키텍처 비교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LLM 모델의 강화라든지 측면의 어떤 그 측면들, 그리고 LLM 옵스의 관점, 그리고 잠깐 어떻게 보면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랭킹 모델 고도화를 챗GPT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제 라지 액션 모델과의 결합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GPT의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LP 기술은 기존의 룰 기반이었습니다. 패턴 매칭 기반이었고, 그리고 뭐 인텐트와 엔티티의 관계로 의도 추론을 해서 대답이 나가는 형태의 챗봇 서비스가 2017년에 태동했었죠. 하지만 이제 2017년에 어텐션 이즈 올 니드라는 논문이 나왔고 그걸 통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버트와 GPT가 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너럴 퍼포스 태스크 솔버를 할 수 있는 GPT 모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대적 흐름은 스테이티스티컬 LM에서 뉴럴 LM, 프리트레이닝 LM에서 LLM으로 가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나아가서 범용 AI 모델 AGI까지 지금 거의 출연에 임박했다고 봐도 무방하게 5월 13일 날 이제 ChatGPT 4 옴니가 나오게 된 거죠. GPT-3 같은 경우는 모델 사이즈와 학습 데이터의 양을 매우 크게 증대해서 하나의 모델로 모든 NLP 타스크에서 시스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소타를 달성함으로써 라지 랭귀지 모델의 시대를 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엔코더 모델 같은 경우는 타스크 유형별 다른 신경망 구조가 필요를 하고요. 여기 대표적인 모델은 이제 버트가 되겠고,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는 단일 신경망 구조를 사용해서 프롬프트 설계에 따라서 다른 NLP 타스크를 수행 가능한 대표적인 모델은 GPT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멀티 헤드 어텐션 부분입니다. 여기 쿼리 키 밸류로 이어지는 요, 요 메커니즘에서 쿼리 키를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인코딩을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이고 컨텍스트 사이즈를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연구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멀티모달이 되면서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 이미 연구가 돼서 그것들에 대한 경량화라든지 컨텍스트를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연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GPT라든지 제미니에서는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저희는 연구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 챗GPT와 검색과의 아키텍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색 또는 추천 시스템과 유사성을 한번 살펴본 이유는 저희가 이 쿼리라고 하는 아까 했던 쿼리 익스펜션, 쿼리 키라고 하는 건 하나의 프롬프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랭킹 모델이라고 하는 기존의 통합 검색의 랭킹 모델 같은 경우 인덱싱, 그러니까 문서를 인덱싱해서 색인을 해서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는데요. 통합 검색 엔진에서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레인포스먼트 휴먼 피드백과 로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집기라고 하는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LLM을 학습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셋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고 그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랭킹 모델을 레인포스먼트 러닝 휴먼 피드백과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 대체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요 순서로 뒷장의 점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프롬프트 방법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쿼리 키를 기반으로 제로샷, 원샷, 퓨샷, 체인 오브 서트 프롬프트라고 하는 다양한 프롬프트 방법론이 태동하게 되겠고요. 그거를 하나의 인스트럭터 GPT 형태로 GPT 모델에 주입하는 형태로 가면서 GPT에서 그 프롬프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컨텍스트를 어떤 걸 던지고 퀘스천을 어떤 걸 던지냐에 따라서 출력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되면 이미 진화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설명된 데이터 세트 모음에서 기존에 학습됐던 LLM 모델들을 파인 튜닝 미세 조정하면서 언신 타스크 저희가 모르는 타스크에서 제로샷에 대한 성능을 개선해서 답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솔루션이라고 부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은 인스트럭션으로 표현된 믹스처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튜닝해서 추론 시에는 언신 작업 유형을 평가를 하고 이 세 가지 언신 작업 유형에 대해서 제로샷, 퓨샷, GPT-3랑 여기 비교한 비교한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해서 제로샷 파인 튠 랭귀지 넷에서 성능을 평가했을 때 작은 스몰 LLM에서도 좋은 성능이 나왔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프롬프트 러닝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8 Elementations of Prompt Engineering인데 이 그림 한 장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플렉서블리티가 증가하면 컴플렉시티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입력값이 뭘지 모르면 당연히 복잡도가 증가하겠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벡터 인베딩과 시메틱 서치 방안들이 나오게 된 거고 처음에는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 프롬프트 컴포지션, 컨텍스처럴 프롬프트, 프롬프트 체이닝, RAG까지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까지 나오게 되고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프롬프트 튜닝과 소프트 프롬프트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하나의 그림을 한 장으로 도식한 것입니다. 그럼 프롬프트란 뭐냐?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인스트럭션, 모델 수행 방법에 대한 타스크 설명 또는 지침, 그리고 컨텍스트, 모델 성능을 조정하기 위한 추가 또는 외부 정보, 그리고 인풋 데이터, 모델이 출력을 제공해야 하는 입력과 질문, 그리고 아웃풋 인디케이터, 모델의 출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표 형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컨텍스트 부분이죠.
컨텍스트 사이즈가 지금은 엄청나게 커도 수용 가능한 범위를 이미 넘어섰고, 근데 비용을 좀 구독을 해야지만, 근데 다양한 컨텍스트를 넣을 수 있더라고요. PDF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넣으려면. 저는 지금 GPT-4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GPT-4를 구독한 사람만 지금 현재 GPT-4 옴니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옴니를 써봤는데, 제가 썼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어, 그 동영상 그 동영상보다 그렇게 임팩트 있진 않았습니다.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다양하게 쓰지 못해서 그런 건데, 근데 이 GPT-4 옴니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친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GPT-4를 출시가 임박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던 게, 폰 디바이스에 만약에 적용됐을 때 음성,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제너레이션을 빠르게 함으로써 프라이빗한 데이터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게끔 하는 어떤 MS의 전략이 미리 숨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부 하게 되었습니다. LLM 모델스의 강화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LM 모델스, SLLM의 계보도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좀 그림이 작지만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요걸 참고로 뒷장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절한 목절벽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LLM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저는 이제 모두 연구소에서 LLM을 공부하고 LLM 기반으로 공모전에도 참여했었지만, 상황별 적절한 제너러티브 AI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비용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략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무언가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을 쓸 거냐를 잘 차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체 LLM 모델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자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RAG랑 파인튜닝을 하고 도메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 추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떤 포커스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고, 지금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해서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롬프트의 맥락을 위한 지식 DB를 구축하고 위한 검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인튜닝 같은 경우는 모델 일부의 특정 작업,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도메인별 훈련 데이터를 도메인 어답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GPT-4를 구독하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만의 GPT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만의 GPT를 나만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 GPT 모델을 스토어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전 이런 하나의 체계가 GPT-4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시초가 됐죠. 그 LLM의 제약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 중에서 LLM의 제약습은 주로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튜닝이라는 걸로 분류하게 되겠는데요. 페퍼트 같은 경우는 사정수의 LLM의 대부분의 파라미터를 프리징하고 일부의 파라미터만을 파인튜닝해서 저장 공간과 계산 능력을 대폭 줄이고, 파인튜닝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하나인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극복한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퍼트 테크닉 중에서는 이제 첫 번째 아답터 튜닝이 있는데, 아답터 튜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트랜스포머 레이어 사이에, 여기 보시면 요 레이어 요 사이에 아답터 부분에 여기 아답터를 둔 겁니다. 병목 레이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컨택트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풀리 커넥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풀리 커넥트 레이어 요 밑에다가 어답터를 하나 둔 거죠. 그리고 그 어답터 레이어가 프리커넥트 레이어랑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프리커넥트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버틀렉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걸 트레이닝을 하고 인퍼런스 할 때는 다시 빼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로랭크 어답테이션입니다. 가장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랭크 어답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웨이트만 업데이트 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상당히 많이 각광받게 되는 이유가, 로랭크 어답테이션 이라든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기존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웨이트를 흔들어서 컨텍스트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로 그 웨이트를 흔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할 수 있게끔 커스텀을 해야 되는 그 니즈에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많지가 않고 데이터가 트랜스폼 되는 데이터들 셋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벡터DB를 구축하는 게 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RDB 계열과 비정형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계열 두 개를 구축한 뒤에 뒷단에 이제 엘라스티서치를 둬서
그것들에 대한 커버리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트렌드를 쫓는다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 도메인 스코프와 저희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끔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으면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랭크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는 기존 모델 가중치를 고정하고 추가로 더해주는 정도를 학습하는 형태고 가중치 전체 대신에 표현의 일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도 봐도 무방할 텐데요. 표현의 일부만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범용성이 높아서 이미지 도메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퍼 테크에서 통해서 이제 로라를 하게 되면 큐로라를 잘하면 큐로라도 가능합니다. 근데 큐로라 같은 경우는 퀀타이제이션인데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인퍼런스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작아져야 온 디바이스 AI가 가능하죠.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퀀타이제이션 할 때 가장 주의점은 그러니까 모델의 어큐러시라든지 모델의 정확도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의 퀀타이제이션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퀀타이제이션을 할 때 인퍼런스 스피드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모델에서 듣고 싶은 답의 프롬프트와 앤서셋과 이런 것들의 훼손을 주지 않는 형태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모델이 변경될 때 가장 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적재적소에 DB에 저장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퍼티 테크닉을 이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페퍼티 테크닉을 유형별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프롬프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인 튜닝보다 성능이 안 좋지만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근접해진다. 당연히 모델 크기가 커지면은 당연히 거기 웨이트가 많기 때문에 잠깐의 이제 데이터 컨텍스트 데이터와 입력값 데이터만 준다고 해도 풍성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프리피스 튜닝 같은 경우는 전체 파인 튜닝이 준하는 성능이고 인베딩 벡터에서 튜닝 가능한 텐서 도입으로 그러니까 인베딩 쪽의 커스텀을 통해서 컨텍스트 길이를 감소시키면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고 아답터 같은 경우는 프리피스 튜닝보다 약간 떨어진 성능이면 추론 시에 추가 연산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컨텍스트 길이의 감소가 없다. 그러니까 아답터 같은 경우가 이제 뜨게 된 이유가 이제 멀티모달이었을 때 어떻게 보면 플렉서블한 컨텍스트를 제공하진 않지만 컨텍스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갈 때는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이것도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로랭크 어답테이션 같은 경우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요새 뭐 작년부터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이 쓰고 계신데 근데 요새는 또 트렌드가 라마를 많이 갖다 쓰면서 라마의 가본만 변경하는 라마의 템플릿만 변경하는 형태로 모델을 씌우는 논문이 얼마 전에 출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기준으로 제가 전표를 만들어봤는데 한글은 솔라, 미스트랄 및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에서는 타이니 라마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근데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단 오픈소스 LLM 모델은 어떤 과정을 개발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초기 모델을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모델을 또 재훈련하고 그 다음에 뎁스를 추가를 하고 파인튜닝 및 최적화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뎁스 업스케일링을 하는 형태로 DUS를 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뎁스 업스케일링 할 때 이제 일부 중간계층을 제거하는데요. 제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퍼포먼스 투 사이즈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서 중간계층의 수를 결정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냐, 인스트럭터 튜닝이냐, 얼라이먼트 튜닝이냐를 같이 이제 동시에 하게 되고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는 타스크 수행 능력을 위한 모델 훈련, 얼라이먼트 튜닝 같은 경우는 DPO 방법으로 모델 훈련을 해서 이거를 이제 머지를 합니다. 스페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그걸 가지고 솔라 7B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머지를 여기 지금 보면은 머지 모델 with DAR이라고 이 논문이 있거든요. 여기서 머지를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도메인 모델로 최종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머지를 통한 향상을 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LLM 옵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전에서는 이제 모델 관점으로 봤는데 LLM 에코시스템에서 LLM 모델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LLM 모델보다 우리 에코시스템이 더 부각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려진 거겠죠.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잘 돼야지 이게 다 이 생태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어떤 LLM의 장단점들을 잘 커버리징 할 수 있는 체계로 이 에코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쿼드런트, 파인콘, 위비, 베스파가 있는데 쿼드런트 같은 경우는 지리를 던지기보다는 그냥 적재하는 형태로 좋은 거고 이 파인콘이 이제 QA 셋을 Q를 가지고 지리를 하기 좋은 형태로 정제된 상태로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각각의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도 특성별로 쓰는 음,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장표를 쫙 보시면 전반적인 이제 LLM 에코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재밌는 게 이제 RAG에 대해서 이제 RAG가 없어도 되는 형태로 왜냐면 콘텍스트 사이즈가 워낙 커져 버리면 굳이 RAG를 하지 않아도 원하는 답을 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탐색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원하는 답이 나오는 게 가장 심플하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요새 논문들의 트렌드를 보면 또 RAG가 제가 이제 3월까지는 바닐라 RAG, 뭐 어드밴스드 RAG, 모듈러 RAG 이런 게 나왔었는데 요새는 이제 RAG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코더 부에서 청킹 스트래티지에 맞게 다양한 입력값이 들어와도 잘 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LM 적용 아키텍처에서 실제 도메인에서 적용을 위해서 많은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다양한 입력값을 프라이머리 나레지 베이스로부터 텍스트 데이터로 청크를 분할해서 각 청크를 컨텍스트 조각으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임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각 청크를 벡터 임베딩으로 변환을 하게 되겠죠. 벡터 임베딩으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벡터 임베딩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관련 정보를 함께 보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을 임베딩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유사한 벡터를 검색해서 맥락 벡터, 컨텍스트 벡터를 가져오게 되겠죠. 네 번째로 가져오게 되고 다섯 번째로 검색된 맥락을 활용해서 LLM 모델의 질문 전달하고 답변 생성 시 해당 맥락만 활용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풋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고 과금도 물론 줄어드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LLM의 초당 토큰 생성수는 서비스의 비용 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최근 이제 VLLM과 DSLM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금을 줄이는 게 가장 핫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터러티브한 LLM 모델에서 아웃풋 생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KV 캐시라고 하는 요 영역들이 계속 딜리버리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거 KV 캐시 영역을 효율화해야 되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과금의 가장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GPU 메모리 공간 중에서 모델 파라미터에 대한 고정값을 놔두고 요 KV 캐시를 효율화를 해야지 요금이라든지 과금에 이 캐시 영역을 사용해서 많은 정보들을 딜리버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캐싱 처리를 통해서 연산 효율화를 달성한다라는 겁니다. 쿼리 키의 곱의 t잖아요. 곱하기 v잖아요. 그러면 컴퓨테이션 프로세스 위드 캐싱. 그러니까 이전 스택과 동일한 연산을 이제 항상 하게 돼서 연산 속도를 효율화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계속 이 프로덕트 연산이 있으니까 이 컴퓨팅 코스트 차원의 로스가 발생하니까 요거를 이전 스택과 동일한 연산으로 일정하게 가겠다는 부분이고요. 페이지 어텐션을 활용한 메모리 관리 효율화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페이지 어텐션을 활용해서 메모리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LLM 뭐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해서 활용하다 보면 그 메모리 코스트를 줄이는 형태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일 프로포트 다양한 답변 생성 효율화는 빔 서치의 로직을 효율화해서 요금도 줄이고 컴퓨터 코스트도 줄이는 형태로 메모리 사이즈를 어떻게 효율화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도 아직까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 연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문서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리트리버 기반의 생성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는 문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리얼월드 LLM 서비스 아키텍처인 RAG와 그 구성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이 작년부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이브 RAG에서 어드밴스드 RAG, 모듈 RAG로 이게 변천이 되게 되는데요. 이 변천은 과정을 보면은 데이터 에셋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가,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원천이 어떤 DB 형태로 돼 있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세스로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다양한 리트리버 포인트를 찾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처리를 하게 되고, 전처리를 할 때 물론 청킹과 앙상블과 리랭크를 가지고 좀 다양한 믹스처를 하게 되는 거죠. 믹스처를 기반으로 이제 LLM 모델에 그런 걸 꽂아주게 되는 거죠. MOE,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든지 페프트라든지 뭐 로라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어답터, 로라, 그리고 여기 친칠라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더 이상 이제 LLM 모델을 학습할 데이터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캡에 대한 확장, 그리고 백본 모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테스트 매트릭스, 그리고 사용자의 선호도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스런트 튜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큐가 오게 되면 한마디로 이 여기에 거친 이런 것들의 프리프로세싱을 거쳐서 큐에 대한 앤서셋을 이 LLM 모델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이 과정들의 하나의 총합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앞에 다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 구성해 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RAG가 왜 필요할까? RAG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RAG냐? 근데 솔직히 지금 RAG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외국에서 논문으로 나왔던 어떤 선행 연구들에서는 지금 RAG를 대체할 만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근데 정확성 측면에서는 홀리시네이션의 감소로 정확성이 증대될 수 있고, 그리고 작은 모델로 높은 성능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 체계를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개인 선호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개인화 측면에서도 RAG가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최신성에도 RAG가 많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살펴봤지만 RAG가 나이브 RAG에서 어드밴스드 RAG, 모듈 RAG로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다양한 더 좋은 RAG에 대한 테크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RAG의 키 이슈들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 RAG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변 정보 데이터별로 고도화 방법론이 이제 나오게 된 게 어드밴스 RAG 시리즈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데이터별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별로 데이터 로스 없이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DB는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프 DB에 저장했을 때 좋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RDB에 저장했을 때 좋은 데이터가 있고, 벡터 스토리지 DB에 저장돼야지 데이터 로스가 없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모아서 요것들에 대한 요것들에 대한 구조로 인덱싱을 하고 리트리버를 하고 제너레이션을 해서 맞는 에서셋을 주겠다라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소 유형에 따라 한마디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트리버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데이터라는 얘기고요. 그 데이터 참조 정보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참조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구성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도메인별로 잘 파악해서 프로세스를 구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전후 처리를 통한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을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RAG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나이브 RA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이브하게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어드밴스 RAG 같은 경우는 요 프리 리트리버과 포스트 리트리버로 감싸서 요 단계들을 시밀러리티도 하고 리랭크도 하고 퓨전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게 되는 거고요. 모듈러 같은 경우가 다양한 이제 모듈과 패턴과 라우팅과 리라이트 리랭크를 순환 구조를 둬서 조금 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RAG 전후 처리에 대한 예시인데요. 한마디로 질문으로 문서를 찾는 게 아니라 LLM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고 생성한 답변과 유사한 근거 문서를 다시 찾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생성 답변으로 유사 답변을 탐색해서 컨트리버를 가지고 이렇게 간다.
라는 거고, 예시 두 번째는 사용자의 질문을 내부적으로 더 좋은 답변을 얻기 좋은 형태로 변환해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질문을 그냥 사용할 수 있다면 질문을 변형해서 사용하고, 질문 생성을 지속으로 학습해서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한 형태로 변환해서 처리하는 게 바로 RAG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전반적인 보편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보의 취합 큐드런트를 사용했을 때 큐드런트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구성해야 된다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것들에 대한 도식화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벡터 기반의 검색은 이제 바이 디렉셔널 인코더 구조를 사용해서 E5 방법론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 인코더라는 건 뭐냐면 딥러닝 기반으로 문서를 찾는 방법이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질문과 문서를 각각 모델을 통해 벡터로 인베딩하고 둘 간의 시밀러리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요게 E5 모델로 갔을 때 이제 스텝 1은 프리트레인입니다. 라지 스케일 노이즈 데이터 모델 트레인, 그리고 데이터 클린징 위드 트레인 모델, 그리고 필터 데이터, 그리고 모델 트레인 이런 식으로 E5를 가서 프레이팅을 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배치 플러스 하드 네거티브 요거를 이제 순환 구조를 봐서 엔트로피 로스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게 되겠고요. 이걸 기반으로 리랭크에서는 컨트레시브 러닝을 통해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어떤 비중을 보고 그걸 기반으로 리트리버 디스틸레이션을 하게 되는 형태로 티처 스튜던트 컨트레시브 로스를 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순환하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장편이 이제 뭐냐면은 memgpt라는 게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구조와 비슷하게 장기 기억, 메인 컨텍스트와 단기 기억, 익스터널 컨텍스트를 둬서 그것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펑셔널한 이벤트 드리븐의 펑셔널 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형태로 출연하게 된 것들을 소개하고자 이 장편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핫한 멀티모달. 그러니까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다양한 입력값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양한 입력값이 들어올 때 이제 인코더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포맷들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사이즈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혼용해서 어떻게 보면 LLM 모델에 입력값을 던지려면 얼라이먼트도 해야 되고 그것들은 정제도 해야 되고 그걸 다시 또 재정렬을 해야 되고 그거를 리니어하게 다시 줘야 되고 이 과정들이 컴퓨테이션 코스트 없이 수행돼야 되는 체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미 얼마 전에 5월 13일 날 챗GPT-4 옴니가 나오게 되었죠.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마 듀오라는 것들이 매칭 오픈 LLM2 서비스 LLM4 스페시픽 타스크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치 인퍼런스와 첫 번째 배치 인퍼런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신테틱 데이터 제너레이션으로 이제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게 다양한 LLM 서비스를 활용할 때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는 장표라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에코시스템을 봤죠. 그럼 이제 랭킹 모델의 고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모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 휴먼 피드백이 이제 휴먼을 빼고 AI 피드백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레인포스먼트 러닝 휴먼 피드백은 리워드 모델을 프락시멀 포리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가는 하나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아시겠지만 레인포스먼트 러닝 휴먼 피드백은 뭐냐 하면 분류 체계를 할 때 리워드 모델을 가지고 강화학습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이 주는 피드백을 사용해서 이 모델을 체력함으로써 자가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기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레인포스먼트 러닝 휴먼 피드백의 특징은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에서 부족했던 컨텍스트나 사회적인 답변하도록 학습한 거고요. 네거티브 리스폰스를 준 역할입니다. 아까 네거티브 리스폰스 나왔잖아요. 그래서 프리퍼런스 모델이라고 하는 브래들리 테리 모델을 사용해서 선호도 라벨링으로 리워드 모델을 학습하는 형태입니다. 선호도 라벨링은 데이터 측면에서 비교적 스케일러블한 피드백을 가능하도록 한 거고요. 이 소식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프롬프트, 프리퍼런스 리스폰스, 디스프리퍼런스 리스폰스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프락시멀 포리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가게 되겠는데요.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여기 보시면 이게 SFT 모델이 있잖아요.
요게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밸류 모델과 리워드 모델로 이게 폴리시 LM을 통해서 오고 이게 GA로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 한번 도식도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뒷장에 또 쉬운 설명이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락셔널 포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공지능 설명해 보세요 할 때 그 리워드 모델 기반으로 어, 좋은 답변의 랭킹을 매겨서 점수와 데이터 보상 모델을 설계해서 보상 모델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강화학습을 진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슈퍼바이저 파인튜닝 같은 거 질문에 잘 대답하는 모델만 이제 가져오는 건데 이게 아니라 좋은 답변 랭킹을 매겨서 점수화를 해서 데이터 보상 모델을 설계해서 보상 모델과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은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로 구현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PPO 기반의 RLHF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현 과정이 복잡하고 학습에 필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워드 모델, 뭐 policy, value 모델, reference 모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리워드가 추가적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 시 리워드 간의 차이만 고려해야 되는데 프롬프트마다 실제 이제 R 파이는 임의의 방향으로 시프트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DPO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DPO라는 거는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의 약자인데요. Simplifying RHF라고 해서 리워드 모델을 잘 파라미터라이즈해서 클로스 폼의 옵티멀 폴리시를 RL 단계없이 도출하는 형태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Simplifying RLHF라고 해서 높은 리워드와 레퍼런스 모델에서는 멀지 않게 이제 가게 되는 거고 클로스 폼 옵티멀 폴리시 같은 경우는 리워드 펑션의 클로스 폼 함수로 표현된 형태로 높은 확률을 갖는 응답에서 높은 리워드를 가지는 경우에 확률이 높아지는 폴리시다라는 것들을 수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리파라미터라이즈라는 것은 옵티멀 폴리시의 함수로서 리워드 펑션인데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떤 응답의 생성 확률이 리워드 폴리시보다 높으면 플러스, 낮으면 마이너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DPO를 적용하게 된 부분은 자유도가 확률의 범위로 노멀라이즈되어 학습 과정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시프트할 가능성이 없다. 바로 이 부분 앞전의 그 문제를 해결했다. 라는 DPO 폴리시의 목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PO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야?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보면은 바로 implicit define reward를 제공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 어떻게 보면은 와리가리 문제 약간의 좀 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PO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스킵 컴플렉스 트레이닝 프로세스 리소스, 그러니까 컴플렉스티한 약간의 프로세서 리소스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이 RLHF 계열의 알고리즘 업데이트 방법으로 선호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보상함수 없이 학습하는 방식으로 포지티브한 답변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도록 네거티브한 답변에 대한 확률이 낮아지도록 학습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리워드 파라미터라이즈를 통해서 RLHF의 RL 단계를 제거를 하고 그 결과 RLHF 대비 간단하고 안정적이고 계산력 측면에서 저렴한 이 방법론이 탄생하게 됐고 그럼에도 램퍼스먼트 러닝 휴먼 피드백 같은 오브젝트를 최적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 한계점으로는 램퍼스먼트 러닝 휴먼 피드백과 비교해서 언레이블드 프롬프트를 쓰지 않음에도 확인한 제너레이션의 그 이론적 근거가 좀 미약하다. 라는 부분이고 리워드 오버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6 빌리언 모델까지만 실험으로 검증했다는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라지 액션 모델과 결합할 수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지 액션 모델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GPT-4이 곧 출시될 것 같다는 전망을 했지 않았습니까? 전 GPT-4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폰 구글 어시스턴트를 한번 열어보시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로 노래 재생해줘. 재생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로 노래 재생해줘. 네, 알겠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에 음악 재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래 재생하는 거 들으십니까? 바로 이게 라지 액션 모델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가지고 다양한 앱들을 실행하고 다양한 앱들의 세부 기능까지 동작하게 하고 다양한 앱들 접근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라지 액션 모델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만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요. 지금 AI 칩을 생산하게 되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탑재될 수 있는 모바일에 탑재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물론 서버라든지 다양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어떤 것들에 독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션 모델 러닝이 뭐냐라고 하는 건 액션 모델 러닝은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귀납적 추론의 한 형태고 여기서 AI 모델은 에이전트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강학습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모델이 보상과 처벌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훈련되는 강학습과는 좀 일부 다른데요. 모델이 올바른 출력을 예측하면 보상을 받고 잘못된 출력을 하면 처벌받는 건 비슷하지만 액션 모델 러닝은 실제 세계에서 시행착오를 수행하는 대신 행동을 통해 추론합니다. 액션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에 액션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액션 모델 러닝은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AI 에이전트가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관찰함으로써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에이전트가 새로운 시나리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진도 제가 생성형 AI로 그린 사진이거든요. 이거 뉴로 심볼릭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설명을 통해서 그린 생성형 AI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경기호 프로그램이 뭐냐면 신경망과 기호 AI를 결합해서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기존의 인간 지식을 명시적으로 포착해서 두 모델의 한계 약점을 해결하고 강점을 결합하는 형태의 어떤 프로그래밍 방법론인데요. 조만간 저는 이제 딥러닝 관련된 언어가 파이토치랑 지금 현재 텐서플로우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범위적으로 쓰고 있지만 다른 언어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오픈 AI 그 리서치 사이트 가보시면 트리톤이라는 언어가 이미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지 액션 모델은 인공지능 세계의 최신 버전이죠. 어떻게 보면 라지 액션 모델스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그 에이전트는 단순히 인간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목표의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작업 실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엔티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렉사랑 시리와 같이 기존 대화형 모델에 탑재해서 우리 스마트폰 앱들과 연계된 형태로 저는 기술적 진화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더 확장되면 IoT로도 확장되고 엣지 디바이스, 엣지 네트워크까지 확장되는 그런 다양한 생태계로 이게 딜리버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가 중요한 거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라지 액션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택시 주문하기, 음식 주문, 아까 노래 재생하기, 이런 이메일 보내기, 회의 전화기 이런 것들을 음성 기반의 라지 액션 모델로 다 추론해서 디바이스를 동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갤럭시 S24 선전에서 봤다시피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택시를 부를 때 제가 영어로 하면 태국어로 전송돼서 태국 택시 기사가 저를 픽업하고 태국 택시 기사가 태국어로 하면 영어로 저한테 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라지 액션 모델의 하나의 표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호텔, 택시 예약을 포함해서 전체 해외 여행 계획 세우기, 여행 일정 생성하기, 그리고 이거를 쇼츠로 제작하고 웹사이트로 딜리버리하고 내 영상 올리고 이런 것들 다양한 그 현장에서 화상 회의를 하면서 비디오 오디오 번역하고 요약하고 이런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이 라지 액션 모델의 서비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액션 모델은 작동 원리와 설계된 구조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몇 초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 외에도 라지 액션 모델은 로봇 모션 계획, 인간 로봇 상호작용, 게임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이제 비플레이어 캐릭터의 현실적인 지능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게임 업계에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에이전트들의 것들을 통제하고 다양한 에이전트를 핸들링하고 이런 메커니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라지 액션 모델의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들은 지금 잠재적인 비즈니스 케이스 되게 많습니다. 가상 비서 및 고객 지원, 플러스 자동화, 소매 및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조 자체가 변화하겠죠. 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변화하고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이 지금 저는 5월 13일 날 출연한 챗GPT-4 옴니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라지 액션 모델의 특징과 미래는 이게 이제 만약에 LLM과 라지 액션 모델이 결합된 경우에 인간의 행동을 대신하는 AI 에이전트가 많이 출몰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나 문자 입력만으로 AI가 마케팅 자료, 고객 데이터, LLM들에 접근해서 다양하게 직접 핸들링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고급 데이터 처리,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체계가 곧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